예, 안녕하십니까. 청하수입니다. 적벽대전 이후 유비는 승승장구 익주까지 차지하고 그 이후에 조조의 세력권이던 한중까지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 한중 공방전 해달라는 요청이 예전부터 있으셨는데요. 한중 공방전 하면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황충이죠. 또 황충도 요청 테마기도 하니 황충 일대기까지 하면서 그 내용도 포괄할까 해요. 황충은 나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참 의문스러운 인물이죠. 황충의 진짜 나이 이야기도 좀 이따 해볼 건데 정사삼국지 황충전, 황충은 자가 한승이고 남양 사람이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황충이 처음 출사하여 섬기게 된 사람은 일단 유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주목 유표가 황충을 중랑장으로 삼아 유표의 조카 유반과 함께 장사군 유연을 수비하게 했다. 유표의 조카 밑에서 임무를 맡게 된 황충. 이 유표 조카 유반이란 사람은 유표하고는 상당히 성격이 달랐던 것 같아요. 유표 조카 유반은 성격이 사납고 용맹하였다. 수성의 이미지만 강한 유표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이 유반이 특히 강력하게 공격하려고 했던 상대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손책이었습니다. 유반은 수차례 서한 등 여러 현을 침략했는데 이에 손책은 대비책을 세웠다. 이 대비책이 바로 태사자하였습니다. 손책은 건창 주변에 6개 현을 나누어 태사자를 건창도의로 임명했는데 태사자는 관소를 설치하고 여러 장수들을 이끌고 유반에 맞섰다. 손책 사망 후 손권이 들어서자 손권은 태사자가 능히 유반을 막을 수 있으리라 여겨 그에게 계속 남쪽 일을 맡겼다. 이 태사자와 유반이 맞섰다는 건데 이 유반 밑에서 황충이 일을 했었으니까 각종 여러 픽션 2차 창작물에서 이 시기 황충하고 태사자가 1대1로 맞승부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물론 픽션이겠지만 둘이 한번 시원하게 붙었을 가능성은 실제로 있긴 있는 얘기죠. 다만 둘이 실제로 붙었었다는 역사 기록은 없다. 이후 조조가 형주를 점령하자 황충은 임시로 비장군직을 대행하게 되니 예전 임무에 그대로 종사하며 장사태수 한연에게 속하게 되었다. 유표 밑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조를 섬겼다. 이후 유비가 남쪽으로 여러 군을 평정하자 황충은 유비에게 자신을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황충은 이후 유비를 수행해 촉으로 들어갔다. 가명에서 임무를 맡아 부대를 돌려 유장을 공격하는 일을 맡았다. 유비는 황충 타긍을 시켜 군을 이끌고 유장에게 향하도록 했다. 유비는 곧발로 관 안으로 들어가 제장, 사졸들의 처자를 인질로 삼고 황충, 타긍과 함께 군을 이끌고 부연으로 진격해 그 성을 점거했다. 유장은 유괴, 냉포, 장임 등을 보내 부에서 유비를 막게 했으나 모조리 격파되었다. 유장 세력을 공격함에 황충은 늘 앞장서서 적진에 올라 함락시켰고 용맹하고 굳셈이 3군 중 으뜸이었다. 익주가 평정된 뒤 황충은 토로 장군에 임명되었다. 이후 황충은 유비의 한중 정벌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218년 유비가 제장들을 이끌고 한중으로 진병했다. 장군, 오란, 뇌동 등을 나누어 보내 무도로 들어가게 했으나 조조 장수들이 군에게 모두 패했다. 유비는 양평관에 머물며 하우연, 장합 등과 서로 맞섰다. 219년 봄 양평에서 남쪽으로 면수를 건너 산을 따라 점차 전진하여 정군산에 영체를 세웠다. 그런데 이후 하우연이 군을 이끌고 와서 그 땅을 다투었다. 이때 여기서 유비군은 이런 전략을 써요. 유비가 밤에 녹각을 불사르며 포위하자 하우연이 장합에게 동쪽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경병을 이끌고 남쪽을 지켰다. 이후 유비가 장합에 싸움을 걸었는데 장합군이 불리했다. 이에 하우연은 지휘하던 병력의 절반을 나누어 장합을 돕게 하였다. 근데 이게 하우연 자신의 운명을 갉아먹는 한 수가 되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유비군은 타켓을 하우연 군으로 바꿉니다. 돌아가는 형세를 살펴본 법정이 살펴보고 이렇게 말했다. 하우연 군을 가히 공격할 만합니다. 이후 유비는 바로 황충에게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유비가 황충의 명에 높은 곳에 올라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이를 공격하게 하였다. 하우연의 군대는 매우 정예했으나 황충은 적의 예봉을 꺾으며 어김없이 전진하여 사졸들을 격려하여 이끌었고 황충 부대의 진과 북소리는 하늘을 울리고 환성은 골짜기를 뒤흔드니 단 한 번의 싸움으로 하우연을 참하고 하우연의 군대를 대패시켰다. 하우연 사망. 이후 유비는 하우연과 조조가 임명한 익주자사 종 등을 참수했다. 여러 창작물들에서는 이 전투에서 황충이 하우연을 활로 죽이거나 아니면 1대1 대결을 벌여서 참했다는 식으로 묘사하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도 하우연군을 대파하는 데 직접적으로 그걸 수행한 장수가 황충이었던 것은 맞죠. 가히 황충 인생 최대의 전공이라 할 만한데요. 이후 황충은 정서장군으로 올랐다.
그러나 이렇게 하우연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자 결국 끝판왕이 등장을 하는데 조조가 직접 한중으로 들어와 자웅을 겨루려고 합니다. 이때 조조가 미리부터 한중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진령산맥 이북에서 오랜 기간 미적거렸던 이유, 제가 예전 관우북벌 시리즈 할 때 설명 다 드렸었죠. 당시 위나라가 또 다른 지역이었던 완에서 후음이란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바로 이 후음의 뒤에는 형주에서 도사리고 언제라도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관우가 있었던 거죠. 조만전 남양공조 종자경이 조조에게 반란을 일으킨 후음에게 찾아가 설득하며 말했다. 붙잡은 이들을 풀어주시지요. 내가 그대와 힘을 합치면 조조의 군이 와도 겨룰 수 있고 관우군 또한 당도할 것이지 않습니까? 후음은 관우가 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는 관우가 이 후음 반란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방증. 섣불리 거대 산맥 넘어 한중으로 들어갔다가 여차해서 관우가 저쪽에서 후음하고 연동해 치고 올라오기라도 하면 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여기를 뚫리면 조조 세력 심장부가 바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조조가 그래서 산맥 이북에서 한참을 미적거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하우연이 각계격파로 참살당하는 상황도 벌어진 것이다. 한중 공방전의 숨은 공신은 관우였다. 근데 관우는 왜 후음 반란에 맞추어 연동해서 위나라가 정신없을 때 그때 치고 올라가지 않았나? 어차피 나중에 북벌할 거였으면서 나중에 관우가 혼자 원맨쇼를 했음에도 위나라 전체가 휘청였는데 이때 후음 반란하고 조인을 해서 북진했으면 그야말로 위나라가 더 난리가 났었을 텐데 왜 이때 안 올라가고 후음 반란 진압된 뒤에야 올라갔는가? 제가 예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그 미방이 어마어마한 군수물자를 태워 먹었다는 기록이 있었죠. 혹시 그게 원인이 아니었을까? 예전 관우북벌 시리즈 할 때도 한 이야기지만 못 보신 분은 해당 시리즈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여하튼 후음의 반란은 명장 조인이 진압하고 정사 이후 조조가 장안으로부터 친히 대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유비는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다. 비록 조조가 온다고 해도 어찌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곳은 내가 반드시 차지한다. 끝판왕 조조가 직접 나타나자 이미 엄청난 전공을 올린 황충은 더욱 분기탱천하여 이런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좋은 별전, 하우연에 패하자 조조가 와서 한중 땅을 다투었는데 북산 아래에 군량을 운반하니 그 양이 무려 수천만 포대에 달했다. 그러자 황충 말하길 저 군량 제가 가히 탈취할 수 있습니다. 하여 황충이 이 군량을 탈취하러 출격했다. 좋은 부대는 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황충의 이 작전에 대해 좋은 별전 그러나 기한을 넘겨도 황충은 돌아오질 않았다. 결국 조은이 수십 기를 거느리고 황충을 마중하여 살펴보러 나갔는데 이에 조조 부대와 조우했고 한 번 격파한 후 다시 본진으로 돌아왔다. 굉장히 용맹하게 뛰어들었지만 군량 탈취전 자체에는 성공을 못한 것 같아요. 용감하게 갔다고만 나왔지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의치 않아서 그냥 돌아왔던 게 아닌가? 비록 실패는 했다곤 하더라도 이런 시도는 근데 조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이 한중이라는 데가 직전에 조조가 주둔하던 장안 거기서 진령산맥이라는 어마어마한 산맥을 넘어와야 올 수 있는 곳이어서 자칫 잘못하다가 여기서 군량이라도 다 잃는 날엔 산맥 아래에서 갇혀가지고 그야말로 유비군에게 아주 처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조조는 한중은 버리긴 아깝지만 먹을 것도 없는 게르기군 라는 말을 남기고 퇴각해버립니다. 황충의 매서운 종횡무진이 한중이라는 큰 선물을 유비에게 안겨준 거죠. 한중을 차지했다는 건 이 산맥 아래를 다 평정했다는 거니까 이 거대 산맥 남쪽에 조조의 베이스 캠프가 있으면 얼마나 언제나 늘 불안합니까? 그 불안 요소를 없애버리고 조조 세력을 멀리 쫓아버리는데 황충이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죠. 유비가 얼마나 황충에 대해 고마워했는지는 이후의 기록을 보면 잘 나옵니다. 정사삼국지 유비는 한중왕에 오른 후 황충을 후장군으로 임명하려 했다. 전후좌우 사방장군 엄청나게 높은 거의 유비 휘하 모든 장수들 중에서 판타스틱 4를 임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높은 자리로 지금 황충을 올려주려고 한다는 거죠. 유비가 황충을 얼마나 높게 인정해 주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같이 사방장군에 임명된 사람들 몇 면이 거의 최강이에요. 나머지 3명이 관우 장비 마초입니다. 지금 관우 장비 마초라는 엄청난 장수들하고 비슷한 지위로 임명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임명이 너무 파격적이다라는 마찰 파열음이 촉 조직 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먼저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은 총나라 내 최고 브레인인 제갈량이었습니다.
유비가 황충을 후장군에 임명하려고 하자 제갈량이 유비를 설득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실 황충의 명망은 관우, 마초와 동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나머지 3명과 같은 위치로 두려고 하십니다. 마초와 장비는 가까이에서 황충의 뛰어난 전공을 보았으므로 그 뜻을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멀리 있는 관우는 이 임명을 필시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결정을 다시 생각해 주시지요. 그러자 유비는 이렇게 말했다. 관우는 내가 이해시키겠소. 결국 제갈량의 예상대로 관우는 황충과 자신을 같은 라인에 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반응을 보여요. 유비가 한중왕이 되자 비시를 보내 관우를 역시 사방장군 하나인 전장군으로 임명하였는데 관우는 황충도 후장군으로 임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격노하며 이렇게 말했다. 대장부는 노병과 같은 대열에 서지 않는다. 라고 하며 심지어 관직 받는 것까지 거부했다. 관우는 한중 공방전의 완승이 본인의 감정적인 도움도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마치 한중 공방전이 황충의 최고의 공헌자인 양 되는 것이 그래서 더욱 불만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려 깊은 유비가 비시를 보내면서 충분히 비시하고 다 대책 논의를 하고 보냈겠죠. 당연히. 비시가 관우에게 이렇게 말했다. 본래 왕업을 세우는 것에는 임명하는 인물에게 하나의 기준을 사용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옛날 소하와 조참은 전한의 고조와 어릴 적부터 친했고 진평과 한신은 초나라에서 도망쳐 한나라에 도착했지만 관직의 순서를 정하는 논의에서는 한신을 가장 높은 지위에 있게 하였는데 그러나 그 때문에 소하와 조참이 원한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중왕 유비께서는 일시적인 공로에 근거하여 황충을 높은 신분이 되게 했지만 마음속의 평가가 어찌 군우, 관우와 동등하겠습니까? 한중왕 유비와 귀공 관우는 비유하자면 한 몸처럼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사이 아니십니까? 단지 임명된 지위의 높고 낮음만으로 한중왕의 마음을 평가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 비시는 단지 명령을 받아 말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허나 결국 이 임명장을 받지 않고 거부당한 채로 제가 한중왕께 되돌아가게 된다면 귀공 관우는 이후 엄청난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유비가 콕 집어서 비시를 보낸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결국 관우는 이 임명을 받아들입니다. 유비 입촉과 특히 한중 공방전에서의 결정적 활약으로 총나라 장수 판타스틱 4 자리까지 오르게 된 최고의 출세를 하게 된 황충. 그런데 이 다음 보이는 기록은 후장군이 된 이듬해 황충은 세상을 떠났다. 후일 시호가 추종되어 강후라 했다. 황충 사망이 220년인데요. 시호 추종은 260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시호 추종은 유비가 아니라 그 아들 유선이 해준 거죠. 260년에 유선에 의해 황충하고 같이 시호받은 사람이 관우, 장비, 마초, 방통이에요. 쟁쟁한 사람들이죠. 황충이 사실 이릉대전에도 참전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소설 삼국지연의 픽션이에요. 실제로는 그 이전에 이미 사망을 했었던 거죠. 삼국지연의에서는 그 2세대인 관흥, 장포 등이 공을 세우고 오니까 유비가 내 예전 충신 장수들은 다 늙었는데 두 조카들이 공을 세워주니 기쁘군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나이 많은 황충이 격분해가지고 오나라 군에게 돌격했다가 역으로 당해서 마지막에는 훌륭한 주군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멋있게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진실인 줄 다들 알고 계신데 모조리 다 픽션이고요. 그런 일은 없었다. 마지막까지도 불굴의 노장 이미지로 장식되는 게 삼국지 연의이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실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단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어요. 황충은 정말 노장이었을까? 이 소설 삼국지 연의가 만들어준 황충 이미지 두 개는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노장이다. 그리고 활을 몹시도 잘 쏘는 명궁이다. 이거 두 가지인데요. 일단 2번 명궁이다라는 건 실제 역사 사료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훌륭한 장수였던 건 맞으니까 활도 잘 쐈겠거니 지레 짐작은 해볼 수 있지만 실제 사서에 활을 잘 쏜다는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활을 잘 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장수는 아까 초반부에 나왔던 태사자였죠. 태사자는 원숭이 같은 긴 팔에 활을 잘 쏘아 백발백중이었다. 반면 황충에 대해서는 이런 활과 관련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황충이 다른 장수들보다 더 뛰어난 특출난 명궁이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그럼 활은 그렇고 이제 문제는 나이인데요. 황충이 엄청나게 나이 많은 노장이었다는 것도 조금 묘한 부분이 있어요. 과연 황충은 늙었었나? 왜냐하면 황충이 언제 태어났는지가 역사적으로 불명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사람에 따라서는 황충은 노장이 아니었다,
비교적 많지 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하직한 사람이다. 요절까진 아니어도 그다지 오래 못 살았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대체 뭐가 맞는 걸까? 황충이 나이가 많았다라는 기록은 사실 아무리 모든 사설을 다 탈탈 뒤져봐도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관우의 발언. 대장부는 노병과 같은 대열에 서지 않는다. 여기서 노병이 황충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이게 황충이 나이 많았다고 주장하는 측의 유일한 증거예요. 오로지 이거 하나를 토대로 황충은 노장이었다라고 삼국지 연의도 그렇고 모든 2차 창작들이 황충을 머리 하얀 노장수로 그리고 있는 거죠. 이거 외에는 뭐 용맹했다라는 식의 묘사만 있지 황충이 늙었다라는 걸 느낄 만한 뉘앙스의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사서에. 물론 그냥 액면 그대로만 보면 노병은 나이 많은 병사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석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황충이 사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런 근거를 들어서 사실 황충은 대략 중년 정도의 세상을 뜬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펴죠. 그 의견의 근거가 뭐냐면 황충 아들이 황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사삼국지 황충 아들 황서는 일찍 죽었고 후사가 없었다. 즉 황충의 대가 아들 황서를 마지막으로 끊어졌다는 거죠. 황충의 아들 황서는 이른 나이에 일찍 요절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과연 황충은 백발노장이었나라는 의문이 생겨나게 된다는 건데요. 만일 황충이 백발노장, 엄청 긴 세월을 산 사람이라면 아들 황서는 오래 못 살고 요절했다고 하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황서는 수명이 짧으니까 황충이 젊어서 평범한 남들 같은 시기에 황서를 낳았는데 황충 생전에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황충이 엄청 늦둥이로 황서를 낳았거나 아니면 중간쯤 인생 중년쯤에 낳았거나 그 황충은 수명이 엄청 길고 황서가 수명이 짧다면 황서의 몹시 짧은 수명상 황충 생애 어딘가에는 아들이 없는 존재하지 않는 장기간의 공백 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찍 낳았는데 일찍 죽어서 인생 나머지 대부분 기간이 아들 부재 기간이었든 그게 첫 번째 그림이고 아니면 인생 대부분 기간에 아들이 없다가 말년에 늦둥이로 나와서 요 앞에 기간이 부재기든 아니면 중년에 나와서 양쪽으로 부재기든 근데 문제는 정사삼국지 후사가 없었다. 즉 황충의 대가 끊겼다는 기록이란 말이죠. 왜 대가 끊겼냐는 거죠.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 대부분의 경우 이 정도 지위가 되는 사람들은 양자를 웬만하면 드렸단 말이죠. 유비도 유봉이란 양자를 드렸었죠. 유비 양아들 유봉은 원래 성은 구씨예요. 근데 유씨 가문으로 들어온 거고 왜 양자를 드리냐면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는 나의 제사를 지내줄 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식을 당대 사람들이 가졌기 때문이죠. 이 첫 번째 케이스라면 만일 황충이 예를 들어서 20세에 황서를 낳았는데 황서가 역시 20세에 사망했다면 그래도 황충 나이가 40세밖에 안 되죠. 그러면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황충이 70대 중반까지 살았다고 하면 30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양자를 안 드리고 뭐 하다가 후사, 대가 끊겼냐는 거죠. 이 두 번째 케이스도 같은 원리로 이상한 거죠. 50 넘어서 60 다 돼서 황서를 늦둥이로 보았다라고 쳐도 그럼 그 앞에 긴 기간 동안은 또 양자 안 드리고 뭐 한 거냐. 이 중간 나이 때 나와서도 그 역시 양쪽 부재 기간이 양쪽으로 길게 또 나올 수가 있는데 황충 나이가 워낙 많았다고 하니 그럼 그 기간 역시에도 뭐 한 거냐. 이를 토대로 사실 황충은 늙지 않았었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황충이 40, 50대의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망을 했다면 대가 끊긴 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예를 들어 2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역시 25세쯤 즉 대략 황충 50세쯤에 사망하고 황충도 얼마 안가 50대 중반 정도에 사망하면 아들 부재 기간이 짧으니까 그 사이에 양자도 못 드리고 그래서 대가 끊긴 게 아니냐라는 가정 추론인 것이죠. 사실 황충은 늙지 않았었다. 비교적 많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떴다. 노장 아니었다라는 이 주장의 근거에 대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뭐 이게 맞다는 건 아니고 이런 설도 있다는 거예요. 소개일 뿐입니다. 다만 그 설은 역시 관우의 이 말 황충을 노병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황충 노장설의 유일한 근거이자 가장 강력한 근거 이걸로 반박이 되는 건데요. 이거 하나면 게임 셋 아니냐 뭐 이렇게 황충 노장설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지만 황충 중년설 주창자들은 또 이런 반론도 펴요. 여기서 말하는 관우의 이 코멘트, 이 문장의 뉘앙스 핵심은 나이가 핵심이 아니라는 주장을 또 핍니다. 지금 이 관우 멘트의 핵심 요지는 황충이 나보다
공적이나 능력이 훨씬 낮은데 왜 나하고 비슷한 서열, 직위를 주는 거냐? 이런 거죠. 즉 관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논지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 그래도 노병이라는 단어가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역반론도 당하는 건데요. 여하튼 황충의 출생 연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00%의 진실을 알 수가 없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한번 내보시죠. 분명히 저는 황충 중년설은 말이 안 된다고 보네요. 이런 댓글 달릴 텐데 저도 황충 중년설이 맞다는 건 아니고 무슨 사정에 의해서 엄청난 부재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죠. 황충한테 못 드릴 무슨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황충 중년설 역시도 완전한 논리는 당연히 아닌 거고,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소개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고로 직접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유비의 입촉 과정은 예전에 제가 올린 법정 일대기에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유비는 이렇게 황충의 대활약으로 한중을 차지하고 한중 왕도 되고 인생의 최절정기를 구가하게 되는데요. 유비 인생 최절정기를 함께했던 황충. 그러나 황충의 사망과 함께 공교롭게도 유비의 인생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게 되죠. 이어지는 이야기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재생 목록으로 보시면 테마별로 순서대로 아주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